뉴욕시 공원 화장실에 붙은 컴포트 스테이션 표기 변경 요청이 수용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 증언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극빈층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원 화장실에 붙은 컴포트 스테이션 표기 변경 요청이 3년 만에 수용됐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다미스트가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 공원국은 내부 메모를 통해 컴포트 스테이션이라고 표기된 시내 모든 공원 화장실의 명칭을 공공화장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원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의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내린 결정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당시 퀸즈 보로장 대행을 맡았던 샤로니 전 보로장과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뉴욕시 공원 화장실 명칭인 컴포트 스테이션 표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서한을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보로장과 윤 회장은 약 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린 공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and the rest of the Eric Adams administration for listening and for recognizing, by making this very simple and very practical change, it is an acknowledgement of those sufferings endured in the fight for independence and freedom. This simple act of borrowing the term affirms that comfort women matter to the city of New York. 여러 방면으로 이것을 또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나서 저희 그 편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바꾼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렸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그 역사적인 우리 아픔이 담긴 이런 용어를 바꾸게 됐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시정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 참 우리 아시안으로서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참 프라우드하다고 한 그런 모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보로장은 약 20년 전 뉴욕시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예산 관련 문건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컴포트 스테이션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보면서 충격과 얼떨떨함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기가 한인뿐 아니라 전쟁을 겪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지 시정부나 정부기관들이 모르고 무관심해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퀸즈 보로장 대행을 맡았을 때 의도적으로 광복절 날짜에 맞춰서 잘못된 표기를 정정하라는 서한을 뉴욕시장에게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nnounced that joint call on August 15, 2020. But in years prior, I had mentioned it verbally to officials of the city for a number of years, and they expressed that it was concerning, but the action wasn't being taken. And so, as one of the things that I did as borough president, I said, you know what, I need to memorialize this request and make it official. 한편 뉴욕시는 100여 년 전부터 공원 화장실에 남녀를 구분하는 표기 대신 컴포트 스테이션이란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즉각적으로 모든 표기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하는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므로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실장의 오늘 사퇴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퇴 1시간 만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후임으로 임명, 사퇴가 아닌 경질이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인 김일범 의전 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달아 사퇴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쓰나미급의 혼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 1년간 경무에 시달렸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외교 실수를 계속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태용 주미대사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주미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국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 증언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이 떨어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면 초과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임스 보스보그 연방판사는 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에 출석, 증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임스 보스보그 연방판사는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1월 6일 행적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령했으며 이는 사실상 이날을 제외한 다른 날의 행적 등에 대해 모두 증언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전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 절차를 밟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달 펜스 전 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펜스는 출석할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특검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방판사가 대배심 출석 명령을 내림에 따라 만약 이에 응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부정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사건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최소 2건의 불법 행위로 동시에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극빈층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빈층 세입자는 렌트 세입자 중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 또는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8일 전국 저소득주택연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극빈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실제 극빈층 가구 수보다 730만 채가 모자랐습니다. 다시 말해 극빈층 세입자 100명당 33명만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이 약 50만 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등이 겹치면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뎌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극빈층 세입자 수는 97만 882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공급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31만 4,942개에 불과했고 뉴저지주는 극빈층 세입자 수는 32만 3,284명, 공급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9만 8,753개뿐입니다. 극빈층 세입자들 중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불과했지만 흑인이 19%, 히스패닉이 14%로 인종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원내 이사회에서 MTA 재정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MTA의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큰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린 MTA 원내 이사회에서도 MTA의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주지사는 MTA 재정 문제에 대해 뉴욕시에 매년 5억 달러를 MTA에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은 주지사의 이 같은 조치가 납세자들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노리버 MTA 회장은 현재 MTA가 약 20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직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2.75달러인 대중교통비는
올해 말 5.5%가량 올라 2.9달러로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제노리버 회장은 일부 대중교통 서비스가 축소 혹은 중단될 수도 있다며 호컬 주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재정난 해결에 주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무료 버스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과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도입 등의 해결책도 논의됐으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서비스, 버스 속도 개선, 지하철역 개선, 화장실 재개방 등의 주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내십일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이 총기 7정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총기 난사 사건의 80%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는 지난 196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77%가 범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불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를 범행에 사용한 경우는 13%에 그쳤으며 나머지 10%는 가족 및 지인의 총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초중고 등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의 80%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가 아닌 가족 소유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7일 테네시주 내시빌의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 6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 3정은 물론 7종의 총기를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뉴욕주 버팔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범도 반자동식 소총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텍사스주 유벨디에서 21명을 사살한 총기 난사범 역시 반자동 소총 2정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권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한 실리콘밸리뱅크는 위기 이튿날은 첫날보다 2배 이상 많은 대량 인출 사태, 뱅크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어제 연방상원은행위에 출석, 실리콘밸리뱅크의 유동성 위기 첫날인 9일 인출액은 420억 달러였으나 바로 그 다음 날인 10일 첫날의 2배가 넘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인출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 부의장은 실리콘밸리뱅크 측이 10일 아침 오늘 총 1,000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9일과 10일 인출 시도액은 1,420억 달러로 지난해 말 기준 실리콘밸리뱅크 총 예금고 1,750억 달러의 81%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속도의 대량 인출 사태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입출금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고객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이라 모바일 뱅킹에 익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 부의장은 2021년 11월 연준이 은행 측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손실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뱅크런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 부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자기 자본 유지 비율과 유동성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최고 경영자 샘 뱅크맨 프리드가 중국 예치금 10억 달러 인출을 위해 중국 관리들에게 4천만 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어제 뱅크맨 프리드가 중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전달, 해외 부패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새 공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맨 프리드는 증권 사기와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기존 12개 혐의에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이 추가돼 혐의가 모두 13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뱅크맨 프리드가 지난 2021년 중국 최대 가상화폐소 2곳에서 FTX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계좌를 동결하자 2021년 11월 중국 관리 최소 1명 이상에게 4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뇌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알라메다 계좌를 통해 한 개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달됐고 그 뒤 10억 달러에 달하는 알라메다 계좌의 동결이 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뱅크맨 프리드가 보석 중 FTX 전 현직 간부들과 접촉, 증거 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내일 법원이 다시 보석 청문회를 열고 보석 조건 등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집값이 1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서부 지역 집값은 급락했지만 동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서부 집값은 급락한 반면 동부는 붐이 일고 있으며 이처럼 동부와 서부 집값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집값은 1년 전보다 10.3% 급락했으며 산호세와 시애틀도 각각 10.5%와 7.5% 내렸고 LA,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피닉스 등도 5% 내외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단독주택 매매 중간 가격은 지난해 3월 206만 달러에서 올해 2월 146만 5천 달러로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은 고임금 일자리가 급증, 주택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뉴욕주 버팔로, 커네티컷주 하트포드 등은 집값이 1년 새 8% 이상 올랐습니다. 또 플로리다주는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급증, 마이애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서부 지역,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 집값이 폭락한 것은 IT 업계와 벤처의 침체 등에 따른 것으로 실리콘밸리뱅크 붕괴 등의 악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직장에 사표를 던진 직장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 대퇴직의 해라는 추측이 정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의 구인 및 이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무려 5,050만 명으로 기존 최다 기록이던 지난 2021년 4,7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퇴사율은 2.8%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2.3%, 2020년 2.1%에서 2021년 2.7%로 치솟은 데 이어 또다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 퇴사율은 2020년 3월 3.0%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그 뒤 2.6%에서 2.8%를 보이다 올해 1월 2.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 올해 1월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390만 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0만 7천 명이 적어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월별 퇴사율 최고치가 2.4%였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뒤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사실상 파탄 직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지난해 11월 이후 20% 하락했고 지난해 가을 단행한 전국민 징병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의 절반 정도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중단했으며 지난해 소매 판매도 6.7% 감소하는 등 2015년 이후 최악의 소비 위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경제가 파탄 직전에 도달한 것은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 때문이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서 기온이 상승, 난방용 기름과 가스의 수요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유럽 각국의 천연가스 생산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왔으나 유럽 각국이 일정액 이상의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똘똘 뭉쳐 대처하는 바람에 되레 수출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러시아 국부펀드는 280억 달러나 감소하는 반면 지난달 물가는 11%나 급등하는 등 사실상 벼랑 끝에 선 상황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 국경 도시에 있는 한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불이 나 40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직후 직원들이 철창문을 잠근 채 자기들만 대피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창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다급해진 이민자들은 문을 열어달라며 물건을 던지고 철창을 발로 걷어찹니다. 불길이 더 번져가는데도 철창 바깥에 있던 직원들은 문을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건물 밖으로 먼저 나가버립니다. 직원들이 사라진 직후 수용소 안은 금세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이민자 수용시설 화재 당시 상황이 담긴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민자들의 탈출을 돕기는커녕 수용소 직원들이 철창문을 잠근 채 자신들만 빠져나가 버린 바람에 40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들은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 출신 남성들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 국경으로 왔다가 수용소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현장 앞에 모여 추모 지표를 갖고 멕시코 정부에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A todas esas personas que estuvieron ahí, que fallecieron, les pudieron abrir la reja porque de la reja a donde se paran los agentes de migración son ni metros. Ahí, los guardias de ahí, o sea, te tratan. 화재 원인과 관련해 로페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은 이민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Protesta en la puerta del albergue. Pusieron colchonetas del albergue y les prendieron fuego. 최근 미국 정부가 이민자 강제 추방 제도를 해제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멕시코 국경에는 미국행을 희망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한미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 가운데 핵심 훈련이 오늘 29일 실시됐습니다. 가상의 적진에 상륙해 목표 지역을 확보하는 훈련인데 이르면 다음 주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수면 아래 있을지 모르는 장애물을 폭탄을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으로 상륙작전은 시작됩니다. 이어 우리 해병대가 탄 수륙장갑차가 해안선에 접근합니다. 연막탄이 터지고 마침내 해안선에 도착한 장갑차 문이 열리자 해병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미 해병대는 거대한 공기부양정을 타고 해안에 접근합니다. 조금 전 공기부양정에 실린 장갑차를 타고 해안가에 침투한 한미 해병들입니다. 적진을 확보하기 위한 상륙작전의 마지막 단계, 이른바 결정적 행동입니다.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5년 만에 4단급으로 부활해 규모와 범위가 대폭 커졌습니다. 한미 해병대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투기를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 해군 최대 강습 착륙함 마킨 아일랜드도 처음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우리 마리논과 미 수송기 오스프리는 호송 작전을 담당했고 F-35 전투기 등은 공중 화력을 지원했습니다. This exercise is designed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important to us. It's important for the regional stability.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쌍용 훈련이 끝나면 한미연합 자유해방패와 연계된 양국의 실기동 훈련은 마무리되는데 이어 부산항에 입항 중인 미 핵 항공모함 니미츠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1년 한인 여고생 살해 혐의로 23년간 수감됐다 무죄 석방된 용의자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무죄 결정을 뒤집고 이에 대한 재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의회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 4%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8만 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수백 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보이스카웃 연맹이 2020년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 약 3년 만에 파산보호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롱아일랜드 유니언데일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세 여학생이 다른 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월 27일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의 한 브릿지에서 투신한 24세 대학생의 시신이 어제 델라웨어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6일 노스다코다주 윈드미어 인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싣고 가던 화물열차 31량이 탈선, 유독물질이 유출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회계사,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의 직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이 다음 달 1일 웨스트햄튼 압수 차량 보관소에서 차량 120대에 대한 현장 경매를 실시하며 경매 물건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43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18분입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